네, 한국잡지협회를 등에 업은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0번째 페이지. 세상 모든 게 궁금한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등에 있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한국잡지협회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올라탔습니다. 네, 잘 업고 계시군요. 다 덕분입니다. 네. 예. 아름답군요. 세상 모든 게 궁금한 곽재식 작가, 최근에 혹시 뭐 생긴 소소한 궁금증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최근에 생긴 소소한 궁금증. 예.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거 굉장히 깊이 궁금함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여러 뛰어난 어떤 학자분들이나 지혜를 많이 쌓으셨다고 하는 분들께 항상 만나 뵙고 좀 친해지고 나면 제가 이런 궁금증을 예로부터 갖고 있었는데 네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던 예.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되게 이거 자체가 네. 궁금하네. 네, 오늘 이 질문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진짜 굉장한 질문인데. 네, 그 대단한 질문.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 중에 예. 제가 또 우리말 지킴이기 때문에 네, 답을 드릴 수도 있을지 답을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 중에 네. 정말 긴치 않은 속임수로 사람을 가당찮게 속이려고 한다라는 뜻의 네. 속담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잘 그렇죠. 아시는 속담이죠, 그죠? 그렇죠. 네, 평소에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대충 묻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야, 눈 가리고 아웅하냐? 이런 식의 말 자주 하죠, 그죠? 그렇죠. 예. 여기서 저희 궁금증. 눈 가린다라는 건 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웅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웅한다는 게? 아웅한다는 행위가 도대체 어떤 행위이길래 눈을 가리고 아웅을 하면 눈 가리고 그렇게 가당찮은 속임수란 뜻이 되는 것인가? 이게 너무나 예로부터 궁금했습니다. 저와 직업을 같이 하는 우리말 지킴이 어떤 분도 요걸 생각해 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야옹도 아니고. 아웅 뭡니까 아웅. 도대체 아웅? 아웅. 눈을 또 왜 가려요? 예? 눈을 진짜 입으로 그런 발음을 하는 걸까요? 아웅 이런 거 이게 도대체 왜 뭐는 뜻일까요?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혹시 그렇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해서 아웅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은 뭐 행동 묘사 사진이나 뭐 소리나 그런 걸 그렇습니다. 보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어떤 상세한 서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엔 아웅하는 이게 행위입니다. 아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같이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도 지난주에 이제 와서 소행성 충돌 실험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저희도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 이 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구 밖으로 나갔을까? 참 하실 얘기 많으시죠? 많습니다. 예. 네, 뭐 계속 요즘 뭐 그 이야기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때우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뭐 이런 얘기 한번 할 줄 알았죠. 자판기처럼 나온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우주 개발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요것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엄청 높이 쏘아 올리는 무언가 그렇습니다. 중에 네. 로켓이 있고 로켓. 우주 발사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주선이라는 게 또 있고 그렇습니다. 뭐 미사일 종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로켓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켓이 일단 기술적인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켓은 어떤 용도라든가 뭐 어디로 간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네. 로켓 추진 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면 일단 로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 기술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시절, 문종대왕 시절에도 사용하던 네. 신기전 같은 화살에다가 화약 장치를 잘 해가지고 발사를 하면 손으로 화살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도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작은 형태의 로켓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로켓이다라고 하면 뭐 육군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대전차 무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로켓 형태로 날아가지고 적 탱크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여러분이 난 로켓을 너무나 조정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신다면 육군에 다시 한번 입대를 하시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예비군 훈련 같은 거 열심히 하시면서 실제로 한번 사격을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실사격 훈련할 때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예비군입니다. 뭐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정도. 그런 거 다 로켓이라고 그런 하거든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로켓에 속합니다. 그래서 로켓이 이제 넓은 범위의 이야기고요. 네. 그 로켓을 이용을 해서 우주에 어떤 물체를 보내는 게 목적이면 그것이 이제 우주 발사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어떤 것을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그걸 이제 미사일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가요? 미사일은 이렇게 약간 좀 수평으로 쏘고 네.
우주로 쏘면 수직으로 쏘고. 별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미사일 우리 저기 가끔 가다가 이제 북한 관련 뉴스 나올 때 북한에서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데 고각으로 발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고각이라는 게 이제 각도를 높여서 수직에 가깝게 미사일을 쐈다라는 거거든요. 미사일도 얼마든지 고각으로 쏘면 로켓처럼 수직으로 올라왔다 그대로 내려오는 형태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가 미사일 쏘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쏠 수 있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주 발사체를 쏘기 위해서는 또 우주 발사체만의 또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이면 뭐 우주 발사체로서 어떤 조그마한 인공위성 같은 것을 보낼 만한 정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좀 좋은 아주 무거운 인공위성이라든가 정확하게 인공위성을 잘 띄운다라든가 하는 거는 또 좀 딴 문제지만 뭐 어쨌거나 한번 실험해 본다라는 거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보통 인공위성이 날아갈 때 좀 이렇게 약간 높이 안 뜨고 약간 비교적 낮게 떠가지고 날아간다라고 하면 지상 한 500km에서 600km 높이 정도에서 돌게 만듭니다. 우리 이번에 발사한 누리호 같은 경우에 한 700km 상공을 돌게 하는 거 정도였거든요. 그게 낮은 편이에요? 네, 그 정도면 낮은 편입니다. 보통 좀 더 높으면 뭐 한 1000km, 2000km 같기도 하고 아주 높이 보낸다라고 하면 뭐 3만 km에서 4만 km 사이로 보내기도 합니다. 3만 킬로.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낮게 실용적인 인공위성을 좀 낮은 높이로 띄운다라고 하면 500km에서 한 뭐 700km 그 정도 띄워서 날릴 수 있으면 우주로 날아서 뭐 잘 갈 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할 때 고각으로 해가지고 높이 올리면 한 4,000km 상공으로도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우주선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우주선이란 말은 우주 발사체하고 살짝 다르고요. 우주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가 우주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개념상으로는 배선자죠. 네, 배선자입니다. 근데 우주선,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페이스 쉽이라는 말도 있고 스페이스 크래프트라는 말도 있는데 좀 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스페이스 크래프트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크래프트라는 뜻이 우주선이다라고 해가지고 풀이를 해보면 우주선은 우주에 나가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가 어떤 인위적인 목적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거를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도 그러니까 스페이스크래프트 우주선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페이스 쉽 우주선이라고 하면 약간 뭐 사람도 좀 타고 있고 이래야지 이제 우주선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스페이스크래프트라고 하면 인공위성, 뭐 사람이 타고 있는 우주선, 그다음에 무인 탐사선, 로봇만 태우고 날아가는 거 다 포함해서 스페이스크래프트라고 하니까. 그럼 타임코스모스는 뭔가요? 일종의 스페이스크래프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타임코스모스에 지나치게 친숙하시다라고 하면 약간 그 세대와 연배를 알아볼 수가 있다. 라고도 이제 해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친숙한 스페이스크래프트가 타임코스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에 우주선을 싣고 올라가가지고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고 우주 발사체는 뭐 버려지든지 돌아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특이하게 우주 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우주 발사체가 되어가지고 우주로 높이 올라갔다가 우주에서 활동을 하고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뭐 이런 형태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죠. 한편으로는 이 로켓 제일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기본 원리인 로켓은 뭐 우주 발사체, 미사일 뭐 이런 데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주선이 우주로 나가서 돌아다닐 때에도 결국은 뭐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뭐 프로펠러나 이런 걸로 돌아다닐 수도 없어서 결국은 우주에서 돌아다니려면 또 역시 로켓을 쓰게 되기 때문에 우주선에도 로켓은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다 보니까 마침 또 타임코스모스 얘기를 하고 나니까 희동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동이 뭐 참 사랑받던 인물이었죠. 희동이. 뭐 장성한 희동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에 발을 담근 건 언제부터인가요? 우주에 발을 담그진 않았습니다. 처음 날아갈 때부터. 일단은 제일 먼저 관용적인 표현이죠. 제일 먼저 시도를 할 때는 근데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주인데. 아니 뭐 강이나 바다나 뭐 아니면 뭐 육지에 어딘 거 같으면 발을 담근다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사과드립니다. 우주에 발을 담그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솔했네요, 제가. 뭐 손을 담근다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손이나 발을 담그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무인 스페이스크래프트를 먼저 날리는 거를 시도를 했었죠. 처음으로 우주에 나간 우주선 스페이스크래프트는 그 이름도 유명한 스푸트니크였습니다. 스푸트니크 들어봤어요. 소련에서 1950년대 후반에 발사한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우주에 나가서 계속 지구를 돌면서 그 우주의 환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우주를 계속 빙빙 돌면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걸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하죠. 세상이 놀랐겠네요. 네. 이 스푸트니크 1호 기능이 무엇이었느냐? 아무 기능 없이 그냥 삐삐 하는 소리를 계속 내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삐삐 아닌가요, 그건?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삐삐 이거 왜 이렇게 연배가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죠? 네. 그건 좀 약간이라서 추억에 젖으시나요? 예. 네. 근데 이 삐삐 이거 몇 분이나 이해하실까요? 도대체 삐삐로 비유해서 삐삐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가요? 네. 혹시 좀 젊은 분들이 들으신다면 어떤 뭐 역사책이나 이런 걸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스푸트니크 삐삐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삐삐삐삐 신호를 보내면서 다니기 때문에 지구상에 누구든지 전파만 잘 맞추면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방향으로 지구를 빙빙 돌거든요. 그러면 일단 남북으로는 지구를 계속 돌아다니겠죠, 그죠? 근데 지구가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러고 있으면 결국은 동서남북 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머리 위로 한 번은 스푸트니크가 날아가는 그 순간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파를 잘 맞추고 있으면 스푸트니크에서 들리는 삐삐 소리를 세계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내 머리 위로 스푸트니크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아주 강력한 속도를 낼 수 있고 충분한 높이로 뭔가를 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우주에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물체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거의 뭐 사람들이 이 시점으로부터 한 60-70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약간 꿈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닮은 로봇이 뭐 가져와서 악수하고 같이 놀고 이런 게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갑자기 소련 사람들이 덜컥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특히 당시 경제력,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미국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겠죠. 특히나 이게 군사 기술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소련에서 만든 물체가 지금 모든 미국인의 머리 위로 이렇게 삐삐거리고 있어. 한 번씩 다 지나갈 수 있느냐. 저게 삐삐거리는 저런 자동 장치가 아니라 핵폭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걱정을 다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큰 술렁임을 가져왔던 큰 사건이었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라이벌인 소련이 지금 우주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주에 발을 담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배가 깊숙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요. 심장까지 어떤 파고드는 그런 아픔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로도 많이 연결된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약간 그 술렁술렁하는 그런 느낌이 퍼져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하고 우리가 한편이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미국이 세계 최고인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날 만한 환경이 된 거죠. 내 위에서 삐삐거리는 건 소련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를 못 믿어주면 우리 앞으로 외교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많은 예산과 모든 기술력을 다 투입해서라도 저걸 어떻게든지 따라잡아라 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면서 이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소 우주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게 한 가지 재밌는 게 미국의 우주 개발하면 약간 그 기술진들 중에서 영웅적으로 손에 꼽히는 그런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폰 브라운 박사라든가 누구요? 아니면 폰 브라운? 폰 브라운 박사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당시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워낙에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우주 개발 과학자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당시 60년대 당시에도 폰 브라운 박사 로켓은 제일이지 이런 식으로 한국의 어린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었고 특히 여러분 미국의 초기에 미국 인공위성 발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영상이 많이 검색이 되냐면 발사 실패를 해가지고 로켓이 박살나는 장면이 그렇게 검색이 잘 됩니다. 미국의 뭐 아메리칸 세틀라이트, 뭐 퍼스트 아메리칸 세틀라이트 이런 거 검색해 보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성공하는 모습보다도 실패해서 폭발하는 모습이 이렇게 즐거웠어요. 훨씬 더 검색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면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발합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펑 터지거든요. 네. 아, 실패했구나라고 딱 느끼는데 네. 폭발이 계속 점점 커져요. 아, 근데 미국 나사 이런 데서 실패의 역사를 그렇게 공개하나요? 그게 당시 미국의 정책이었어요. 미국의 정책이자 어떤 일부러?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의 뭐랄까요, 이게 미국스러움이다.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우리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 뭘 개선할 거다라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성공하면 대신에 성공한 대로 그만큼 더 짜릿하고 멋지게 자랑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소련 우주 개발의 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책임자, 최고의 1인자라고 하면 세르게이 코롤료프라고 하는 사람을 손에 꼽습니다. 지금 이름이 어렵네. 코롤료프. 코롤료프라는 사람을 꼽는데 이 코롤료프 같은 경우에 한 70년대, 80년대까지도 사람들이 이런 이름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최고 책임자였는데 이 이름을 다 숨겼습니다. 왜요? 혹시나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거나 안 좋은 소문이 있다거나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때려치고 도망간다거나 뭐 바람 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선전을 하는데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폰 브라운 박사급인 그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거의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의 이름 자체를 안 밝혔어요. 베일에 쌓여있다. 존재도 약간 좀 애매하게 이 사람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소련 언론에서는 우리의 기술 분야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충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정체조차도 안 밝혀져 있고 완전 방향이 달랐습니다. 소련에서는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슨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 혹은 로켓을 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우주 발사체를 띄우고 하다가 불의의 사고 때문에 우주인이 뭐 사망을 당했다 이러면 다 숨겼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소련과 미국의 차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우리 소련이 하는 건 뭐든지 다 잘 된다.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공했다라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숨겼습니다. 그래서 세르게이 코롤레프 같은 경우 이거 완전 최고의 책임자. 이분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소행성 이야기할 때 못했던 이야기인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운석 같은 거 꾹 참았어요 진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진짜 꾹 얘기하고 참았는데 싶어서. 운석 특히 이제 월석 달에서 가져온 돌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과학 유산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수집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달에 뭘 보내가지고 달에 이제 자갈돌 하나로 캐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엄격하게 그런 국가의 과학적 자산으로 관리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월석이 만약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다 불법 거래라고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주로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아폴로 11호가 가가지고 아폴로 또 12호, 13호가 가가지고 13호는 못 갔죠. 14호가 가가지고 월석을 캐 와가지고 그런 동맹국들한테 기념품으로 조금씩 나눠줬어요. 우리나라에도 11호가 나눠준 거, 18호가 나눠준 거든가 그렇게 월석이 두 번 그 기념품으로 받아온 게 그래도 있습니다. 나눠주네요. 그걸 받아온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꾸준히 유지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 박물관, 대통령 기록관, 뭐 과학관 이런데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라 중에는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뒤엎어진다든가,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다든가. 그 나라에서 큰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대통령이 뭐 튄다든가 뭐 이런 대통령이 피신을 한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월석 이런 게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암거래하는 업자들이 빼돌려가지고 그런 건 어떻게 거래가 돼요? 뭐 캐롯 마켓 이런 데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지 좀 뭐 그런 데 의외로 또 올릴지 근처에 뭐 잘 가면 월석 가져가실 분 그러거든요. 근데 월석 중에서 거의 뭐 역사상 한 번 아니면 두 번 있는 기회로 이게 합법 거래가 된 적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합법 거래가 됐었냐면 이 코롤료프 이 사람 부인이 코롤료프가 사망한 후에 한참 지나가지고 소련도 드디어 달에 가가지고 월석을 달에 있는 돌을 캐가지고 돌아오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념 삼아서 코롤료프의 유가족인 부인한테 그거 한 톨 정도 됩니다. 자갈돌 한 톨 몇 그램 단위로 따져요. 자갈돌 하나 정도 되는데 그거를 기념 삼아 줬어요. 코롤료프는 평생 이제 이름 한번 제대로 못 알리고 살아왔었는데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졌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기 너무 뭐해가지고 유가족한테라도 그걸 하나 준 거죠. 자갈만치. 그런데 그런 다음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니까 유가족이 이거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선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참 뭐 좀 우스운 이상한 일이죠. 그러네요. 네, 공산주의 국가의 수장이었던 소련에서 그 나라를 선전하기 위한 최고의 위협으로 가져온 것이 달에서 가져온 돌이었는데 미국 경매잖아요. 네, 세월이 그러니까 그건 미국에서 경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몇만 달러 없습니까? 경매되고 있는 거. 그렇게 자본주의스러운 모습이 코롤료프 이분이 알면 대노하셨겠네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엄청난 값에 이게 팔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일화를 가지실 정도의 큰 영향을 가지신 코롤료프였는데 소련 우주 개발 정책의 이 특이한 방향 때문에 막상 생전에는 이름조차 거의 공개되지 않았었다. 네, 이게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방식의 경쟁 방식의 좀 차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인류가 우주 진출한 뭐 이런 거는 들어서 알겠는데 왜 달이 타깃이 됐나요? 목표가 왜 달이 된 거예요? 네. 사실은 처음에는 목표가 굳이 달은 아니었습니다. 네. 굳이 뭐 꼭 달 뭐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인공위성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목표로 생각을 한 거는 인간이 탄 우주선이 우주로 가가지고 저렇게 돌다 올 수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했죠. 예. 미국에서 이것만은 성공을 하려고 했어요. 네, 이것만은. 이거는 우리가 인공위성에는 우리가 뒤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미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인간이 우주에서 돌고 오는 거 이거는 미국이 제일 먼저 한다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소련에서는 계속 이렇게 별 정보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코롤료프도 모르는데 소련의 기술력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간발의 차이로 따라잡아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마침 기계장치가 고장도 좀 나고 날씨도 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로켓 발사를 한두 달 정도 연기를 했는데 그 틈에 소련이 먼저 성공을 시킵니다.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가가린. 소련의 이 공군 조종사 출신의 인물이 조그마한 그 캡슐 형태의 우주선을 타고 인공위성과 같이 지구를 우주에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살아서 무사히 착륙하는데 성공을 한두 달 새 했던 것이죠. 그거 하고 몇 주일 지나가지고 미국인도 우주선 타고 우주에 갔다 오고 미국 입장에서 엄청 아깝네. 그럼 뭐 얼마 그게 담당자들은 진짜 얼마나 샴페인 타트를 준비하고 있다가 샴페인 많이 사놨겠죠. 심지어 나사에도 일하는 사람들 많았을 테니까 샴페인 많이 사왔을 텐데 이거 뭐 국장님 이거 터뜨릴까요? 집에 가서 먹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위에 당국에 보고할 때 얼마나 진짜 속이 탔겠어요. 그죠. 우리도 기술력적으로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지금 이거 뭐 3주 4주 차이 났지 않습니까? 몇 달 차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1등 못했잖아. 이거 사실 가가린 중요해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하고 아직도 러시아, 소련 그쪽 국가에 가면 뭐 가가린상, 그래요? 웬만한 가가린과 관련된 뭐 도시, 마을, 거리 이런 데 가면 가가린 동상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련 붕괴 이후에 사실은 뭐 스탈린이나 레닌 동상 이런 거는 많이 뭐 끌어내려지고 어디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가가린 동상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몇 주에 그 미국에서 간 분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명성이 없진 않아요. 제일 먼저 우주에 나왔던 분이 앨런 셰퍼드라는 분이시고 성함이 셰퍼드예요? 셰퍼드라는 분이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나간 분이 이제 존 글렌이라는 분이신데 존 글렌이라는 분은 그보다 한참 후에 우주에 한 번 더 나가시기도 했고요. 상원의원도 하셨고 그래서 우주 관련된 아주 명망 있는 인사로 잘 활약을 하셨고 앨런 셰퍼드도 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제프 베이조스 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그 우주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켓 우주 발사체 그 기술의 이름이 뉴 셰퍼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셰퍼드가 이제 뭐 목자 양모는 사람 이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를 우주로 인도해줄 새로운 어떤 목자다 이런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주에 처음 나간 알란 셰퍼드의 뒤를 잇는 새로운 셰퍼드다. 중의적이네. 라는 그런 뜻으로도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가린보다는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우주에 나간 사람 이러면 가가린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 뒤에 이제 존 글렌 이런 사람들은 뭐 미국인으로서 뭐 최초로 궤도 비행에 성공한 사람 속상하셨겠네. 아니 그리고 이제 달 탐사와 관련해서 아까 질문하신 거 답을 하고 넘어갈게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경쟁을 많이 했는데 계속 미국이 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했겠습니까? 뭐 여성이 최초로 우주에 나간다.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 우주에 2명이 한꺼번에 간다. 뭐 다 졌어요. 근데 이상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우주에서 로켓 2개를 보내가지고 도킹을 시킨다. 뭐 그런 거 뭐 했는데 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우주가 사람들이 다 눈이 지금 우주로 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동맹국들이 다들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고 맞는지. 예. 뭘로 우리가 확고하게 아무리 그래도 세계 최고는 여전히 미국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고 있을 때 미국의 기술진과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지른 거죠. 화끈한 거 큰 거 한 방 하자. 이거 정도 하면 진짜 다들 경악을 할 만한 거. 샴페인 터트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소련이라도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 가지고 함부로 따라오지도 못할 만한 거. 이거 큰 거 한번 우리가 질러주자. 라고 해서 생각을 한 게 사람이 지금까지는 어떤 꿈속 세상, 천상의 세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뭐 이상한 환상의 세계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달나라에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걸어다니는 풍경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줘 버리자. 이건 진짜 발을 담그는 거죠. 완전 이게 이럴 때 발을 담근다라고 하셔야죠. 달 착륙에 발을 담근다. 이러면 딱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럼 뭐 그랬겠죠. 이 한 발자국은 한 그게 사람으로서는 아폴로 몇 호죠? 11호죠. 11호. 아폴로 11호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 어마무시하게 들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거의 정말 무한정으로 퍼부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뜻있고 똑똑한 젊은이라면 다 이 사업에 무조건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당시에 이제 미국의 돈 지출한 기록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냐면 똑똑한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사업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하고 싶고 나는 뭐 그냥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의술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너 꿈이 의술이라고 얼마 주면 포기할래? 1년에 내가 월급으로 $50만 줄게. 의사 하지 말고 그냥 그 머리로 달 착륙에 공헌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달 착륙에 참여했던 기술진들이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20,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어요. 그런데 이 20, 30대들한테 월급을 엄청 줬어요. 젊은 엘리트 유망주들 다 쓸어왔구나.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돈을 뭐 우주선을 금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드린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최고의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고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보와 외교를 위해서 사실 이런 일을 감행을 한 거죠. 결국 그거는 미국이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폴로 11호가 이제 돌아와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도 아폴로 11호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폴로 11호 일단 발사하던 그때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게 이상하게 많이 잊혀져 가지고 아폴로 11호 그 뭐 미국에서 그렇게 잘했던 거지 우리나라하고 별 상관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969년 아폴로 11호 발사 당시에는 이게 그냥 뭐 외국 일 이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약간 인류사적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인류가 사람이 처음으로 달에 간다. 이거는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의미 있는 순간이다라는 의식도 상당히 커져 있었고 9시 뉴스 첫 소식?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폴로 11호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몇 면 정도에 실렸을 것 같아요. 지면에서? 네, 신문 지면에서. 뭐 그래도 1면에 들어갈 것 같은데. 1면에 이게 이제 함정 퀴즈라는 거죠. 아폴로 11호 달 착륙은 신문 1면에 싣지 않고 모든 주요 신문사들이 호외로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별책부록처럼? 네, 호외로 만들어서 호외로. 따로 뿌렸어요. 그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호외 뭐 4.19 혁명이 났을 때 이럴 때 호외 나왔어요. 지금 뭐 호외 그 정도 사건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건이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1969년이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20년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보 문제 이런 게 되게 심각하게 느껴질 때였거든요. 과연 한미 동맹만 굳건히 하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거냐. 약간 좀 뭐 중국이나 소련에도 좀 친한 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나올랑 말랑 할 만한 분위기일 수도 있었는데 한미 동맹 굳건히 믿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큰 문제, 우리나라 안보에 관한 문제였기도 했기 때문에 와닿는 게 달랐겠네요.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일이 진행이 됐었냐면 우리 요즘에 무슨 스포츠 대회 같은 거 크게 하면 거리 응원 같은 거 그런 거 하잖아요. 하죠. 그런 거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큰 광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아폴로 11호 발사되는 거
네, 달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달 착륙해서 걸어다니는 거 그걸 중계 화면을 봤어요. 생중계를? 네, 생중계를. 이거를 위해서 미국 공보국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설치를 막 다 해줬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홍보를 해줘야죠. 동맹국인 전 세계에 다 한 거예요? 웬만한 동맹국이 다 한 거예요. 이 나라에도 이거를 제대로 좀 보여줘야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설치된 곳이 남산에 제일 크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남산에? 네, 남산에 보면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그 N타워. 옛날에 야외 응압 그쪽 그 꼭대기 쪽까지 말고요. 야외 음악당으로 사용되던 지금 공원으로 꾸며져 있는 중턱쯤에 좀 평평한데 딱 넓은 곳에 알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야외 음악당으로 거기를 쓰고 있어 공연하는 곳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좌석을 쫙 깔고 그다음에 큰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다음에 텔레비전 화면을 그거를 쏘는 방식으로 생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생중계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한국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위성 중계로 생생한 화면을 미국에서 바로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69년에 안 됐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죠. 그리고 뭐 아무리 화면을 잘 꾸미고 자리를 잘 깔아놔도 방송이 안 잡히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술진들이 굉장히 고민해본 결과 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이게 약간 눈물겹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같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했을 텐데 일본은 위성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술력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에 최대한 중계를 잘 해줍니다. 미국에서 일본까지. 자 그런데 부산에서 바닷가에서 방송을 잘 잡아보시면 일본 방송 잡힐 때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부산에서 일본 방송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부산에서 이제 유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서울로 보내주는 방식을 이용을 하면 이어달리기네. 그런 다음에 그걸 서울에서 다시 또 전국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생중계를 꼭 해주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나왔을까요 화면이? 어느 정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발사할 때도 사람 많이 모였었고요. 착륙할 때는 그보다 사람들 더 많이 모였습니다. 참고로 그때 날씨 비 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 왜냐하면 그때가 7월 말경이거든요. 그래서 비 얼마나 날씨입니다. 장마철. 비 왔는데도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대충 한번 짐작해 보신다면? 뭐 그때면은 막 우리 월드컵 길거리 응원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한 그래도 한 많이 모였다니까 한 1,000명, 2,000명? 1,000명, 2,000명. 그때 당시 집계에 따라 조금 다른데 대체로 5만 명 이상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5만 명이 69년에.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69년에 달리 따로 없었을 정도죠. 아니 그 공간이 그렇게 돼요? 야외 음악당? 그때 당시에 찍힌 사진 같은 것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그 남대문 쪽에 보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유명한 큰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옷으로 시작하는 큰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 이제 쇼윈도 쪽에 텔레비전을 진열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최신 기술에 뛰어난 상품이니까 그때 텔레비전을 진열해 놓으면 그 텔레비전에 사람들이 뭘 틀어줬겠습니까? 아폴로 11호 틀어줘야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쇼윈도 앞에 다 모여들어 있었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그 길을 건너는 육교에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었고 육교 건너편에도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천리안이야 뭐야.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비칠까 텔레비전 화면이 비칠까 싶어가지고. 그 길 건너편에서도 사람이 백화점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그 텔레비전을 작은 보려고 브라운관만 뚫어져 버려. 그거라도 보려고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 차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을 테니까 그 정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사건이었고 이때 당시에 달 착륙을 중계할 때 해설을 해 주신 분이 지금 아마도 아실 겁니다. 조경철 박사님이라는 분이 해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해설을 이분이 약간 좀 이렇게 유머에 강하신 분이거든요. 천문학자셨는데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해설을 해 주셔가지고 별 박사님이라고 아는 분이 계시네. 인기가 훅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그 후로 빵빵 터졌나 보네요. 그 후로 뭐 거의 한 30년 방송 활동 정말로 한 30년 방송 활동 엄청 활발히 하셨고요. 그분이 라디오 방송 출연하셨다가 어떤 영화 배우분하고 같이 방송을 하시다가 인기 있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배우하고 결혼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네. 그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이
한국에서 아폴로 11호 달 착륙이셨고 우리도 한국인 최초로 누가 착륙했을 때 네. 곽재식 박사가 중계 한번 하면 좋겠네요. 얼른 착륙해야 될 텐데요. 네. 예. 아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뭐 형님이나 뭐 삼촌이나 이런 분들 중에 69년 그때쯤 기억이 계신 분들께 네네. 물어보시면 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할 때 그거 어디서 봤냐고 소식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시면 네. 대부분 기억하십니다. 대부분 그때 뭐 하다못해 야 나 그때 그거 되게 보고 싶었는데 뭐가 있어서 못 봤다라는 거라도 기억을 하십니다. 어디서든 볼 마음은 다 있었어. 워낙 술렁술렁 뭐 당시 기사 중에 보면 별게 다 있어요. 네. 뭐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이 추락을 해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 추락하자마자 갑자기 어디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교도관이 이런 사람이 어디로 뛰어가고 있냐고 그 사람이 뛰어가면서 텔레비전 사러 간다고. 진짜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실려 있어요. 그럴 정도로 출소하자마자. 그럴 정도로 뭐 산부인과에서는 애 태어나고 있는데 오디오진로 다 막 텔레비전 보고 있고. 지어낸 거 아니죠? 진짜로 그런 일들이 파다했었고 저도 저희 어머니께 이걸 여쭤봤거든요. 아폴로 11호 발사 요때 이거 보셨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때 사시던 동네에 텔레비전이 있던 집이 별로 없었는데 동네 약국에 텔레비전이 있었대요. 근데 약국에서 그날만은 텔레비전을 개방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약국에 다 몰려가가지고 아폴로 11호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추억들이 다 있으시구나. 네, 이거 혹시 뭐 주변에 어르신분들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건 재밌습니다. 라떼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닐 암스트롱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 그렇습니다. 발을 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담그셨죠. 네. 근데 그 뒤로 50년이 지나고 기술력은 그새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 뒤로 달에 간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요새 미국이 다시 한번 사람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있다는데 왜 이제 와서야 하필 또 보내려는 것인지. 과학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뭐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으니까 뭐 몇만 명 모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으니까 그때는 과학자가 뭐 영화 배우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 드렸으니까 비과학적인 걸로 과학 외적인 이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9년 이후 70년대 초까지 계속 갔습니다. 사실은 아폴로 11호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걸 끝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까지 계속 갔습니다. 성공 다 했어요? 다 13호 실패했고요. 13호 도착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왔고요. 18호까지 쭉쭉 성공했습니다. 13호도 사실 이거 얘기해보면 애절한 게 이게 달에 말이 이제 도중에 돌아온 거지 사실은 달보다 더 멀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요? 이게 우주 로켓이 가는 방향에 꼬여가지고 고생들하고 달에 착륙도 못했죠. 그래서 많이 갔는데 그러고 나서 아폴로 계획이 끝난 후로는 왜 추가로 안 갔느냐. 아폴로 계획의 가장 큰 목적 소련을 눌러준다. 미국이 최고라는 걸 전 세계에 확실하게 증명한다. 그게 완벽하게 달성됐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소련은커녕 그 어느 나라도 미국 외에는 달에 사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아무 나라도 아직 못했습니다. 달에 착륙은커녕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가까운 데서 촬영하는 그런 정도의 성공한 나라도 뭐 한 5개, 6개 이렇게 꼽고요. 우리나라 가면 뭐 7번째 된다라고 하죠. 착륙한 나라 뭐 한 2-3개 이렇습니다. 3-4개 이렇습니다. 사람이 간 나라 단 한 나라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증명을 한 거죠. 이거는 미국 외에는 어떠한 나라도 할 수 없다. 그 이후엔 동기부여가 안 됐고 2위와 우리까지의 격차가 이 정도다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을 했기 메시도 때문에. 메시도 호날두가 있어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과연 메시가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라이벌 없으면 연습도 안 하고 뭐 호날두도 없는데 대충 해야지 뭐.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몇 골 넣겠지. 이런 분이실까요 설마?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달 착륙은 뭐 혼자서 하는 축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 아르테미스 계획은? 그렇게 50년이 흘러갔는데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는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행정부 이럴 때 콘스텔레이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뭐 이런 계획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 폐지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굳이 이런 식으로 막 서둘러서 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노림수도 작용을 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최강이 아니다. 중국이 G2 어쩌고 하면서 자꾸 도전하는 것 같다.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 이게 정세다.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국을 좀 눌러줘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을 뭐 실질적인 것이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의도 때문이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멋있게 예산안에 사인을 합니다.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가지고 예. 이런 거는 세계에서 아무도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줘서 G2라는 건 없다. 그 2와 1 사이의 격차는 달과 지구만큼의 차이다. 예. 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증명해주자.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서는 네. 아르테미스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폴로 때처럼 미국 혼자서 모든 계획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협의와 동의 하에서 이 달 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달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달에서 탐사를 해가지고 깃발을 꽂으면 그 깃발 근처에 어느 정도 되는 영역에서는 뭐 그 깃발을 꽂은 주체가 계속해서 뭐 자원도 발굴할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규칙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죠. 그걸 미국 혼자서 쇼를 한다라기보다는 참여를 시킨 거예요. 다른 나라도 동의를 하도록. 이거 진짜 둘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깃발 그렇습니다. 꽂아서 막 이렇게 막 부석해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도 미국 주도의 질서라는 게 아직도 믿을 만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정치 외교적인 의도, 안보상의 의도가 강하고 그럴 만한 시점이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찾아왔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있습니다. Yes or No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작가님이 예를 들어 한 80세까지 건강하신다고 우리가 봤을 때 우주 여행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면 작가님이. 제가 한다 노죠. 저는 뭐 우주에 굳이 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구 그래요? 좋은데요. 지구를 사랑합니다. 아니 뭐 영영 가 계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갔다 올 수 있죠. 뭐 저는 뭐 환경안전공학과 아닙니까? 전 지구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또 호기심 많은 분이 무서운 곳에 왜 갑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곽재식 작가와 함께 인류의 위대한 도약, 우주 달 탐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자 투고 오늘은 유튜브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립니다. 황재민님께서 독자 투고로 편집장 얼굴 평가 가능하다고 하셨던데 자신감이 참 가득하시네요. 주말엔 CBS에서 잡지사로 넘어가면서 외모에 한껏 힘을 주셨나요? 힘을 준 게 이 정도면 좀 문제가 있죠. 그냥 조회수 좀 올려보려고 허장성세를 부려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죠. 윤준영님께서 내일 시험 과목이 통합사회랑 한국사인데 잡지사 역사편 들으면서 자습하기 딱 좋네요. 참고로 저는 고1입니다. 뭐 교육방송 개석거라 수준입니다. 지금 훌륭한 어른으로 잘 성장하셔서 저희 나중에 후원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독자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1212 문자 메시지, 레인보우나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 남기셔도 소개해드립니다. 독자투고였습니다. 네, 지금 다누리호가 달 궤도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죠. 언젠가 우리나라 우주선도 달 표면 탐사하고 달에 사람도 보내서 저희 잡지사에서 대서특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